69세 서정호. 한 달 안에 나가세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치 기록 하나로 쫓겨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끝까지 보세요. 그날 서정호는 예금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9. 더는 미룰 수 없는 나이. 어르신,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은 서정호를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킨 결정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서정호 69. 아침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퇴직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도 첫차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작은 반지하 원룸,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밤새 또 떨어졌는지 바닥이 축축했다. 그는 말없이 걸레를 짰다. 아침밥은 늘 같았다. 어제 남은 밥에 물을 붓고 김치 한 조각. 라디오에서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흘러나왔다. 정호는 소리를 줄였다.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면 소리조차 부담스러웠다.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36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회사에서 받은 표창패가 방 한쪽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호는 그걸 닦지 않았다. 과거의 영광 같은 건 지금의 월세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 오전 10시 건물주 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저씨, 이번 달부터 관리비 조금 오릅니다. 정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얼마나요? 별건 아니에요. 다들 내고 있어요. 전화는 짧게 끊겼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정호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숫자는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다들이라는 말이 귓가에 남았다. 그는 더 이상 다들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민수는 40 초반,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 3채를 관리했다. 정호가 이 방에 들어올 때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야 건물이 안정적이에요. 그때는 진심처럼 들렸다. 지금은 아니었다. 점심때 정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도시락은 싸우지 않았다. 배는 고팠지만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아까웠다.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요즘 젊은 것들 우릴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불평은 공기처럼 퍼졌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는 그걸 알았다. 오후 4시 민수가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전화 통화를 했다. 정호는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그 목소리를 들었다. 반지하는 곧 비울 거예요. 리모델링하면 월세 2배는 받죠. 정호의 발이 멈췄다. 민수는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천장의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젊은 부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정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하지만 민수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반지하는 곳 비울 거예요. 그는 아직 아무 통보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정호는 뒤로 물러서며 글을 들였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시선이 천장의 곰팡이, 낡은 이불, 구석에 표창패를 훑었다. 표정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다. 단지 계산하는 눈빛뿐이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종이를 식탁 위에 놓았다. 이 건물,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한 달 안에 방 비워주셔야 해요. 정호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날짜는 이미 찍혀 있었다. 그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여기 보세요. 특약 조항. 건물주가 필요시 30일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민수는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를 짚었다.
정호는 그 글자를 본 기억이 없었다. 3년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는 읽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른데 구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원룸 많아요. 민수의 말투는 가벼웠다. 마치 커피 한 잔 권하듯. 보증금은요? 한 달 뒤에 돌려드리죠.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보증금 200만 원. 그게 전 재산이었다. 한 달 안에 새 집을 구하고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실 수 없습니까? 아저씨,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공사 일정 다 잡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반지하 안 들어와요. 리모델링 안 하면 저도 손해거든요. 젊은 사람들. 또 그 말이었다. 정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서명하시고 정리 시작하세요. 한 달 넉넉하잖아요. 민수는 일어섰다. 정호는 여전히 종이를 들고 있었다. 민수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아, 그리고 관리비 밀린 거 있죠? 나가실 때 같이 정산할게요. 문이 닫혔다. 정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밤이 깊었다. 정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버스 운전하며 적어둔 기록들이 빼곡했다. 노선표, 정비일지, 승객 민원 처리네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은 36년 동안 그를 지켜준 방패였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천천히 한 줄씩 읽었다. 나는 평생 기록했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도, 퇴근 후 쪽방에 돌아와서도 손에는 늘 펜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다. 아내도 그랬다. 그런 거 적어서 뭐하게?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내가 적은 노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6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건 운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차량 점검 일지를 썼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정비를 요청했다. 승객이 항의하면 그 내용과 시간, 처리 방법을 기록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노트가 증거가 됐다. 은퇴할 때 상사가 말했다. 서 기사,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다. 귀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기록하는 사람은 불편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기록으로 남으면 책임져야 했으니까. 나는 이 반지하에 들어올 때도 기록했다.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 심지어 통화 내용도 메모로 남겼다. 민수가 처음 관리비 인상을 통보했을 때 나는 그 날짜와 시간, 금액을 적었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10시 12분 관리비 3만 원 인상 통보. 구체적 사유 없음. 어제 민수가 가져온 해지 통보서도 사진을 찍어두었다. 스마트폰은 서툴지만 이런 용도로는 쓸 줄 안다. 오늘 아침 나는 3년 전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민수가 말한 특약 조항을 찾았다. 분명 있었다. 작은 글씨로 계약서 뒷면 하단에 건물주는 필요시 30일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조항도 있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해지 사유는 정당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민수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을 그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3년간의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매달 25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입금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였다. 민수가 어제 말 안 밀린 관리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모델이라 부팅이 느렸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임대차 분쟁 상담 메뉴를 찾아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오후 2시 나는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상담원은 젊은 여성이었다. 내 계약서를 받아보더니 천천히 읽었다. 이 조항 보셨어요? 그녀가 내가 형광펜으로 그은 부분을 가리켰다. 네, 건물주가 이 부분을 설명 안 했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처럼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리셨으면. 그녀는 몇 가지를 더 확인했다. 내 입금 내역, 민수가 보낸 문자 기록, 통화 메모, 기록을 정말 잘하셨네요. 습관입니다. 이 정도면 대응 가능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세요. 그녀는 내용 증명 양식을 프린트해줬다. 작성 방법도 자세히 알려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수의 차가 건물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는 트렁크에서 페인트 샘플 같은 걸 꺼내고 있었다. 리모델링 준비였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쳤다. 민수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다. 괜찮았다. 나는 그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증거였다. 그리고 나에겐 3년치 증거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또박또박 감정 없이. 사실만 적었다. 계약 조항, 입금 내역, 민수의 절차 위반 사항.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상기 사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체국은 내일 아침 첫 업무로 갈 예정이었다. 민수는 아직 몰랐다. 자기가 상대한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사흘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다. 배달 증명은 이미 도착했다. 민수가 받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을 준비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금요일 저녁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목소리가 달랐다. 사흘 전의 가벼운 말투가 아니었다. 내용 증명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민수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짜증 뒤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 당황함이었다. 필요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변호사 알아봤어요.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지 가능하대요. 사전협의 조항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협의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통보와 협의는 다릅니다. 협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겁니다. 말장난하시네. 민수는 비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변호사가 뭐래요? 이기실 수 있대요? 나는 물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답이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이거 법정 가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결국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럼 아저씨만 손해예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왜 이러세요, 대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왜 아저씨가 반대해요? 다른 곳 구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민수 씨.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3년 전 제가 이 방 계약할 때 민수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야 건물이 안정적이에요라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보증금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민수 씨는 저를 짐으로 보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민수 씨 사정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 씨가 어제 말씀하신 밀린 관리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려면 통장 사본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했나 봐요. 착각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내보내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모습이었다. 알겠어요.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아저씨는 계속 여기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대답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저도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무슨 절차요? 첫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십시오. 새집 계약금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일방적 통보로 인한 손해보상입니다. 셋째, 최소 2달의 여유를 주십시오.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게 말이 돼요? 아저씨가 무슨 권리로? 법적 권리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구청 상담원이 정리해준 임차인 권리 안내문이었다.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았다. 눈으로 빠르게 훑더니 구겨서 돌려줬다. 좋아요, 알겠어요. 변호사 통해서 합시다. 정식으로. 그러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민수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정호 씨 맞으시죠? 저는 최민수 씨의 법률 대리인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계산적이었다. 제 의뢰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합의점을 찾고 싶은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합의점이요? 네.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대신 이사 기한은 한 달로 하고 추가 비용 요구는 철회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사 비용은요? 그건 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솔직히. 나는 잠시 생각했다. 변호사님, 제가 요구한 게 과도합니까? 과도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뢰인도 사업하는 분이라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보다는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서정호 씨, 이거 법정 가면 길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아저씨는 계속 그 방에 계셔야 하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노인분이 그런 거 감당하시기.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압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예전 직장 동료 박은주에게 전화했다. 은주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은주는 중간중간 어휴, 그게 말이 돼. 같은 반응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어요. 임대차 전문이고 약자 편에서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소개해 드릴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단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 이름은 정소연이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계약서, 내용 증명, 입금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 내가 적어둔 메모까지. 기록을 정말 잘하셨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 정도면 승산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상대방 변호사가 근거가 약하다고 한 부분, 사실 근거 충분합니다. 판례도 있어요. 정소연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비슷한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은 보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경제적 약자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럼 제가 요구한 게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정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소연이 말했다. 이거 끝까지 가실 자신 있으세요? 상대방이 합의 제한 계속할 겁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요.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평생 밀려났으니까요. 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그날부터 모든 게 빨라졌다. 정소연은 답변서를 작성했고 민수 측 변호사와 협상을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엔 강경했다가 일주일 뒤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보증금 즉시 반환, 이사 비용 50만 원, 기한 2달.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김태훈 변호사가 제안했다.
정소연은 나를 보았다. 내 결정을 기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사 비용 100만 원입니다. 그건 너무. 실제로 들어갈 비용입니다. 포장이사 업체 견적 받아봤습니다. 나는 견적서를 내밀었다. 정말로 받아온 것이었다. 결국 협상은 타결됐다. 보증금 즉시 반환, 이사 비용 100만 원, 기한 2달 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저씨, 만만한 사람 아니었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본 거죠. 이사 날짜는 2달 반 뒤 4월 15일로 정해졌다. 나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박은주가 말한 센터 야간 관리 자리를 알아봤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센터장은 내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6년 무사고. 대단하시네요. 기본을 지킨 것뿐입니다. 기본을 36년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4월 중순부터요. 좋습니다. 숙소도 제공되니까 걱정 마세요. 일자리가 정해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민수가 억지로 내보냈다면 이런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3월 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증금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약속보다 2주일 빨랐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다. 이사 비용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번호 알려주세요. 나는 계좌번호를 보냈다. 1시간 뒤 100만 원이 입금됐다. 민수는 변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색을 감춘 것인지도 몰랐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말투도 존댓말로 바뀌었다. 아저씨, 짐 정리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이 없었다. 4월이 되자 날씨가 풀렸다.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모은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오래된 노트와 표창패. 표창패를 들어 올렸을 때 먼지가 흩날렸다. 36년 무사고 운행 공로패. 나는 그것을 천으로 닦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닦았다. 반짝이는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69에나.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사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둘러봤다. 천장에 물자국, 벽에 곰팡이, 삐걱거리는 바닥. 이 모든 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새벽 6시,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다. 젊은 기사 2명이 내려와 짐을 실었다. 많지 않아서 1시간도 안 걸렸다. 할아버지 다 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트럭 조수석에 올랐다. 출발하기 직전 건물 입구에 민수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건물이 점점 멀어졌고 민수의 모습도 작아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앞을 봤다. 센터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도착했을 때 박은주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응, 수고했네. 숙소 이쪽입니다. 좁지만 깨끗해요. 은주가 안내한 방은 4평 남짓했다. 반지하보다 작았다. 하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천장은 높았고 벽은 깨끗했다. 화장실은 공용이에요. 불편하시겠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짐을 풀고 노트와 표창패를 작은 선반 위에 놓았다. 방이 꽉 찬 느낌이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센터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할 일은 간단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센터를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기록. 역시 내 일이었다. 새벽 2시 센터를 한 바퀴 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노트를 펼치고 적었다. 2026년 4월 16일 새벽 2시
1층 점검 완료. 이상 없음.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 불빛이 깜빡였다. 저 어딘가에서 민수도 깨어 있을지 몰랐다.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며 설계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다. 잘못은 그가 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노인은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한 것. 하지만 나는 대응했다. 기록으로, 절차로, 권리로. 세상은 여전히 약자에게 가혹했다. 나이 든 사람은 여전히 쉽게 밀려났다. 하지만 모든 밀려남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새벽 4시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다. 오랜만에 여유가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정호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구청 임대차 상담실 김미선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사례가 저희 내부에서 좋은 참고가 됐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충분하십니다. 선생님처럼 꼼꼼히 기록하고 대응하신 분이 드물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갈 때 나는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달랐다. 밀려났지만 다시 섰다. 쓰러졌지만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다. 2026년 4월 16일 새로운 시작. 펜을 놓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수고했다. 서정호는 이렇습니다. 익숙했던 반지하 방, 3년 동안 버텨온 그 자리를. 하지만 동시에 얻었습니다. 다시 불리는 이름, 해가 드는 창문,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경험을. 그는 평생 기록했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을 때도, 월세를 입금할 때도, 건물주와 통화할 때도 그 작은 습관이 결국 그를 지켰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 같은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전히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서정호는 증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선택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69의 노인도 당당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서정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울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달빛이 전하는 인생,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